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이상직과 불체포 특권입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의원이 이제 2007년에 LCC로 이제 이스타항공을 설립을 했죠. 네. 근데 뭐 애경그룹의 제주항공, 그다음에 한진그룹의 진에어, 그다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에어서울 및 에어부산 같은 LCC가 있는데 개인이 LCC를 설립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타항공이 엄청 이제 매출액도 높고 자리를 좀 잡아서 괜찮았는데 이제 그 설립자였던 이상직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네. 2012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당선이 되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물론 첫 번째 선거에서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건 이제 이스타항공의 횡령 배임 한 400억 정도에 대한 횡령 배임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부분에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리 행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재선 이제 선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다던가 그래서 기부 행위를 한다던가 함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에 검찰이 얼마 전에 이제 구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의 재판이 같이 열리고 있는 첫 번째 재판이 3년 6개월짜리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이스타항공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수사를 하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 소송전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먼저 이제 그 선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있었고, 이제 이번에는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횡령 배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어떤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죠. 이스타항공 얘기가 작년부터 사실은 되게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이스타항공 이제 횡령 문제로 심지어 조카가 이건 난 이상직 의원 우리 설립자가 모두 다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또 재판부에서 그 이 씨의 변호인이 또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상직 의원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선상에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던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이 윤리조사회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되니까 결국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안 받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8일 그래서 만에. 무소속 의원이 된 상태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일 만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야만 불체포 특권에 의한 부분이 좀 사라지고 체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그 체포 동의안 역시 지금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9일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해요. 변호사님은 과연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선 앞에 그 조종사 노조들도 우리 이스타항공의 문제는 사실은 많은 대량 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의 대량 해고도 있었고 그래서 조종사 노조도 이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노조도 되게 환영하는 성명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상직 의원 같은 사실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정략적으로 보궐선거가 얼마 전에 그렇죠. 사칠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칠 보궐선거 때문에 약간 좀 늦춘 부분이 있는데 여당의 참패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당의 승리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제 4월 19일에서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하고 그다음에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분수령을 넘을 수 있을지 그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은 지금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 입장에서는 자진 출석을 할지 불체포 특권의 방어막에서 한번 기다려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시고 있을 거고 지금도 변호인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가 될 것이다. 네네.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뭔가 그 불체포 특권은 가기 전에 뭔가 있긴 있겠다. 지금 흥미진진한데요. 이상직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까, 자진 출석할까 고민이 되면서 지금 주판을 좀 굴리고 있을 거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 이상직 의원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이상직 의원한테는 당연히 불체포 특권에 한 번쯤은 기대 보는 것도 일단 한번 기대 보는 기대 거죠. 보는 거는 당연히 득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건 매우 정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쪽에서 과연 당연히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심지어 탈당까지 한 이상직 의원을 보호하려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안 받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21대 들어서는 딱 한 번 체포동의안 가결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안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 뭐 표결까지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물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원은 아닙니다만 무소속입니다만 개입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 성명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가결은 가결이었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직 의원은 바라고 있겠지만 본회의 쪽에서는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이다. 이 말을 저희가 둘이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많은 분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체포 특권 때문이잖아요. 불체포 특권, 뭐 다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용어인데 설명 한번 해주고 가시죠. 체포가 되지 않을 특정한 권리겠죠. 뭐 한국말로만 해석을 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1603년에 영국에서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는 법을 처음 법제화해서 뭐 미국 연방법원이나 이런 식으로 성문화해서 헌법상 제도를 발전을 시킨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 44조에 나와 있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실은 매우 견제가 잘 안 되는 과거 왕정 시대나 혹은 귀족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견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잘 국민의 여론을 잘 형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던 입법부의 어떤 독임제 그런 국회의원들을 갑자기 뭐 정치적으로 구속을 하거나 탄압하고 잡아가고 탄압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방지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부당한 행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권력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고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화된,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라고 하죠. 그 입법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까지 명시를 해서 헌법 개정 권력들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일반적인 여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면 헌법과 국회법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이제 체포구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체포구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체포구금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요.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겠죠. 영장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다가 보내면
그 검찰이 다시 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요. 그게 국회법 2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회법 27조에 따라서 국회는 이를 처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4시간 뒤, 그다음에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반대 토론도 하고 할 텐데 토론하고 난 다음에 72시간 내에 그걸 표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제적의원 과반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의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 72시간이 넘어가면 폐기되는 막 그런 상황도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개정이 돼서 72시간 내에 해야 되고 본회의에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이제 그것에 대해 부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은 면책 특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면책 특권은 아예 책임에서 벗어나는 특권이고요. 이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어쨌든 수사기관이 하는 사정기관들이 진행하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만 하지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변호사님, 이 일각에서는 사실 국민들의 여론을 좀 살펴보면 이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이긴 한데 사실 법감정에 좀 비추어 보면은 이거 국회의원한테 특례 주는 거 아니냐. 이거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실 추진은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민심은 여전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뭐 유지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뭔가 당과 정치 혁명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불체포 특권 폐지는 항상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따라 의해서, 움직이죠. 네, 선거에 의해서 이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물론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움직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미국도 뭐 당연히 그 의회 윤리위원회를 둬서 실제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다가 명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경우의 수들을 마련을 한 겁니다. 저희 나라 교수님들 중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그 국왕이나 독재 정권 때 어떤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만 필요했던 거지 지금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여당 야당의 균형추가 계속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게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해서 어떤 한 당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헌법 개정 권력, 한마디로 저희는 87년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87년 개정 헌법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음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이거든요. 그 헌법 개정안의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개정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헌법 개정안들 중에 모든 그런 어떤 사안들을 개정을 해야지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느냐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본처럼 혹은 아니면 이제 뭐 미국처럼 해서 저희가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권은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 아시듯이 당연히 기본권 제한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불체포 특권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제한을 해서 약간 폐지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선거를 위한 우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반하는 어떤 선거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철 되면 아무래도 이런 그런 후보자들,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뭔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카드로 자꾸 그렇죠. 반복해서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제 현직 변호사로서 불체포 특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의견을 또 자꾸 묻게 되네요. 요즘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 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좀 많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 여론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 수준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입법부가 오히려 좀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입법부는 사실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권한도 있지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오피니언 리더라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마디로 과거가 아니라 사법부는 과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현재를 다루고요. 근데 입법부 같은 경우는 미래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부들은 사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후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뒤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여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모든 특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좀 자극적이죠. 네, 뭐 언론이 그렇죠. 만들어낸 자극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권리들을 뺏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독임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뭐 겪어왔듯이 역사적으로 겪어왔듯이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피해를 봤던 것들이 그거는 뭐 지금의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이런 게 아니라 행정부들이 항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용어를 조금 없앴으면 좋겠고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원래 원칙이죠. 법상 또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치주의상 우리가 체포를 꼭 하는 것이 검찰에게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고 증거인멸 우려나 뭐 도주의 우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국회의원의 어떤 국정 운영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선거로서 뽑았기 때문에 선거로서 탈락을 시키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변호사님 말씀에서 굉장히 딱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 정말 이 입법부가 가장 창의적이어야 되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법이라는 게 사실상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특성상 변화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학기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죠. 네. 그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그걸 뒷받침해주는 입법이 절실한데 좀 열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입법에 좀 많이 참여해야 된다.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국민들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 변호사님 네. 말씀 저도 크게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좀 우리 사안 안으로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상직 의원 사건으로 이 불체포 특권 경고한 벽 뚫을 수 있을지 뭐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뚫리지 않겠냐 이런 네. 뚫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네. 사실 역대 14번 정도까지밖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역대 14번째,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딱 한 번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사건인데 정정순 의원이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고요. 저는 이제 과거의 어떤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조금 다른 형태라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결에 아예 불참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거의 찬성, 거의 모든 모든 의원들이 참성을 하면서 사실은 동의돼서 나가게 된 21대 들어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민주당이든 물론 지금의 여당이 과거의 여당과는 좀 많은 다른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지금의 야당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상직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직 의원하고 심지어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홍걸 의원이 그때 한창 작년 9월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슈가 돼서 결국에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됐고 이상직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일 만에 탈당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시켰습니다. 네. 제명을 제명을 시킬 당했군요. 정도로 그때 이제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성명서를 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다음에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간을 분명히 확립하고 정치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상직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철저하게 윤리성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거에 말했었던 심지어 대변인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이번에 본회의에서 들어가서 가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나 후폭풍은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심지어 4.7 재보선에서도 패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략적으로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불체포 동의를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 아니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상직 의원 이스타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이 3년 6개월 네. 구형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상직 의원에게 영장 청구를 한 그럼 검찰의 의도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말들이 네. 많거든요. 어떤 네. 추측을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검찰의 의도라기보단 저는 이제 검찰에 있는 검사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사실은 난감하죠. 왜냐하면 선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아니냐라고 그렇죠. 할 거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면 왜 이렇게 빨리 또 서두르느냐라고 네, 끝나서 또 바로 얘기할 한 수도 것이냐. 있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 대검찰청이나 이런 쪽에 당연히 미리 그 전에 이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선거법 사건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건들이 선거로 인해서 홀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올바른 어떤 판단과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에서 선거 이전 한 뭐 2달에서 3달까지는 정치인에 대한 부분, 정치에 혹시 국민의 어떤 투표 행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혹은 뭐 수사나 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류를 하는 것들이 관례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뭐 검찰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결국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보궐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과 횡령배임 사건인데 이 각각 사건의 쟁점 한 번씩만 찝어주고 가시죠. 우선은 1심 재판은 과거에 어쨌든 선거를 했을 때의 부분이니까 당연히 사법부에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입증을 어느 정도 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요즘 봤을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약간 좀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상권분립 제도 하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입법부에게 맡기고 행정부의 역할은 행정부에게 맡기고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사법부에 대한 뭐 행정부나 혹은 정치의 개입은 조금 지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검찰은 검찰의 역할로서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서 3년 6개월 구형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400억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수사가 조금 더 자료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의 근거에서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증거재판주의가 명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고 재판부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카가 사실은 되게 강력한 증언을 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추가 증거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이 과연 타당한 탄핵인지 혹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변호사님께도 난감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함부로 형량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 다 그렇죠.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네. 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선거법 위반에 배임 횡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 수사가 더 진행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느 정도 처벌 수위 예상하시나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처벌을 하고 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는 않겠죠. 저는 사법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법부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몇 년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공소유지가 명확하게 돼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판단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관련돼서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 범죄 5년에서 8년을 처벌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5년에서 8년이고요. 최대 11년, 그 다음에 최저로 4년까지 감경할 수 있는 감경 인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이 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1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모든 혐의가 입증돼서 입증이 돼서 뭐 400억 이상이 됐을 때는 10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사실상 이 불체포 특권, 이 특권, 불체포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에 사람들의 이슈가 몰리면서 정작 이 원래 이 사건이 뭐였는지는 많은 분들이 좀 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앞으로 이 사건 계속 지켜봐야 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랄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사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은 선거를 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쪽에서도 이제 제기를 하는 당선한 사람, 당선자에게 계속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3년 6개월의 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뭐 검찰이 좀 뭐 과대하게 기소하는 경향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공소유지가 실제로는 되게 쟁점일 것 같고요. 배임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증거들이 있는지 혹은 아니면 입증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재판은 사실은 이제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정권이기도 맞지만 이 재판 이면에는 이게 과연 권력형 게이트로 터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김제 출신이시거든요. 전북 김제 출신이신데 이스타항공도 전라북도 쪽에 어쨌든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점 소세지나 이런 쪽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쪽 주변의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타항공에 38억 정도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기초단체장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바로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청와대 임기 말 레임덕 현상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상당히 큰 영향을 또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음모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받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 가져볼 포인트들이 많은 이상직 의원의 이런 사건, 생생법률쇼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이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